인어 사냥. 인어 사냥은 인어 기름을 먹으면 천년을 살 수 있다는 전설을 바탕으로 인어를 사냥하려는 사람들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02년 현재, 덕무는 원인 모를 병으로 젊은 아내를 잃은 후 유일한 생애 이유가 된 두 아이, 영실이와 영득이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딸 영실이가 죽을 병에 걸리고 덕무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인어 기름을 찾아 나섭니다. 일제 강점기, 일본 어부들은 비싸게 거래되는 강치 가죽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강치 최대 서식지인 독도의 앞바다가 핏물로 바다색이 변할 정도로 강치를 대량 학살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설에는 강치를 학살하는 일제의 앞잡이로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면모를 드러내는 공영감이 등장합니다. 공영감은 서기 700년 신라시대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인어 기름이 바닥나자 딸을 살리고자 하는 덕무의 절박함을 이용해 인어를 사냥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소설은 1902년 현재의 이야기와 서기 700년 과거의 이야기가 시실과 날실처럼 얽혀 교차로 진행됩니다. 서기 700년 소년 공랑의 정체가 자연스레 드러나며 소설의 재미가 더해집니다. 한편 영실이와 영득이는 인어를 탐욕의 대상으로 여기는 어른들과 달리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 덕무가 잡아온 인어 남매를 대합니다. 인간 남매는 인어 남매에게 찔레와 짱아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진심으로 교감하고 우정을 쌓아갑니다. 비록 병으로 죽게 된다 하더라도 스스로 인간이길 포기할 수 없다며 찔레와 짱아를 바다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오늘은 이 책의 핵심 주제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7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을 듣고 기회가 되신다면 꼭 소설을 모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짝이는 물결과 물결 사이로 작은 고깃배가 빠르게 미끄러져 나아갔다. 덕무의 고기잡이 배였다. 영실이 방향키를 잡고 있었다. 옆에 뭉그러지듯 주저앉은 찔레는 두 눈을 감은 채였다. 배 앞머리 너머로 앞서가며 길을 인도하는 그림자가 보였다. 다랑어처럼 빠르게 헤엄치며 거침없이 전진하는 바닷속 그림자는 다름 아닌 짱아였다. 영실은 짱아를 쫓아 키를 틀어 배의 방향을 조정했다. 고개를 꺾은 채 쥐죽은 듯 주저앉은 찔레에게 영실이 말을 건넸다. 찔레야, 조금만 기운을 내. 집으로 데려다 줄게. 너희 집으로. 집에 데려다 주는 것. 그것이 영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자유의 몸이 된 짱아의 귀소 본능 덕분에 바닷길을 되짚어가는 짱아 뒤를 따라만 가면 되었다. 다만 흑암도의 그 무시무시한 암초밭을 무사히 지날 수 있을지, 1년 내내 들이운 안개를 뚫고 섬 안의 동굴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영실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었다. 그 다음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다만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지금쯤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허망해야 할 아버지의 검고 마른 얼굴이 떠오르자 미안함이 솟구쳤다. 복받치는 울음을 달래며 영실은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내려갔다. 아버지, 돌이키면 너무 아파 애써 돌이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떠나던 그날 말이에요. 잣죽을 끓여달라고 졸라 어머니와 뒷동산에 올랐어요. 어머니가 잣나무 아래에서 고개를 수그리더니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꺾고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어머니는 숨 한 번 제대로 쉬고 싶어 공중에 떠가는 공기라도 잡을 양 허공에다 양팔을 허우적거렸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내내 잣 열매를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날 보았는데 어머니의 눈은 괴로워하면서도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행복하라고. 어머니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라고. 어머니의 눈이 나에게 간절히 말하고 있었어요. 불쌍한 우리 아버지. 난 자꾸 잊어버렸어요. 나는 어머니를 잃었지만 아버지는 아내를 잃었다는 거예요. 내 슬픔만 헤아리느라 아버지 아픔은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버지, 외딴 섬에서 우리 한 식구 살다가 어머니가 작별 인사도 없이 갔을 때 얼마나 많이 아프고 허전했어요. 바다에서 돌아와 어머니의 식은 몸을 추스르고 묻어주며 많은 눈물을 삼켰지요. 어린 우릴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내가 아파 쓰러져 숨 못 쉴 때마다 찢어진 아버지 가슴이 지금은 더 찢어졌겠지요. 이미 깨진 마음이 산산조각 부스러기가 되었겠지요. 아버지, 나까지 없어지면 어찌 살래요? 병든 나를 지게에 지고 평양까지 걸어가 살리겠다고 밤새 지도를 보며 궁리하더니 위험천만한 흑암도에 목숨 걸고 들어가 옛날 이야기에나 나올 법한 인어를 정말 잡아왔지요. 아버지는 날 살리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어요. 내가 뭐라고 이리도 사랑을 베풀어 주는지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그렇지만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나 살자고 찔레를 먹을 수는 없어요. 찔레를 먹고서 살고 싶지 않아요. 비록 찔레는 사람은 아닐지언정 이치를 모르고 도리가 없고 판단을 못하는 짐승이 아니에요. 나와는 다를지언정 나만큼 귀하고 소중한 생명이에요. 아버지, 나도 살고 싶어요. 아버지랑 영득이랑 서로 보듬어주며 살고 싶어요. 생명을 느끼며 귀하게 여기며 말이에요. 그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서 숨만 쉬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니까요. 단 하루라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찔레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해요. 흑암도에 무사히 도착할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알아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러 나섰다는 걸요. 그런데 아버지, 일생에 한 번, 단 한 번이라도 옳은 일이라고 믿는 걸 목숨 걸고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거든요. 파도가 높아지네요. 이 파도를 매일 넘으며 나와 영득이를 위해 물고기를 잡아오느라 우리 아버지 정말 수고가 많았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편해질 수 있기를, 고단한 그 마음의 휴식이 있기를, 아버지가 행복하길 빌게요. 보내지 못할 편지를 마음으로 써내려간 영실의 눈물이 바람을 타고 바다로 흩어졌다. 찔레에 가는 숨소리가 점점 희미해져 갔다. 먼 발치 바다 한가운데 거뭇거뭇 솟아있는 바위 더미들이 눈에 들어왔다. 흑암도였다. 들은 바대로 흑암도는 바다를 땅 삼아 삐죽삐죽 솟아있는 암초들의 밭이었다. 앞서 헤엄치며 배를 인도하는 짱아 옆으로 돌고래 떼가 따라붙었다. 양옆에서 짱아를 호위하듯 함께 물살을 가르며 전진했다. 짱아는 섬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거침없이 속력을 냈다. 배가 흑암도 바로 앞까지 접근했다. 영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키를 단단히 붙잡고 짱아가 가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것뿐이었다. 안개 천지라던 흑암도 주변은 너무나 맑고 청명했다. 굳게 닫힌 성벽처럼 암초들이 촘촘히 가로막고 있었으나 앞서가는 짱아만 따라가니 배는 부드럽게 바위 사이를 통과했다. 바위마다 강치대가 쉬고 있었다. 도둑에게는 위험천만하게, 주인에게는 안락하게. 흑암도는 대상에 따라 표정을 바꾸었다. 암초밭을 통과하자 바다 위 동굴의 입구가 나타났다. 거기서부터는 배가 저절로 움직였다. 잔잔한 물결이 배를 동굴 속으로 밀어넣었다. 좁고 긴 동굴이 한동안 이어지더니 마침내 눈앞에 동굴의 출구가 보였다. 옥빛 찬란한 그곳은 동굴 속 호수, 찔레와 짱아의 집이었다. 결국 여기까지 왔다. 여기가 찔레 너의 집이었구나. 정말 너희 집으로 돌아왔구나. 눈부시게 찬연한 호수를 바라보며 영실이 찔레에게 말을 건네는 순간 아슬아슬하게 버티던 찔레의 고개가 힘없이 툭 떨어졌다. 찔레는 죽은 듯 말이 없었다. 가슴에 손을 얹으니 심장이 뛰지 않았다. 공영감의 배도 흑암도의 암초밭을 탈없이 통과했다. 덕무가 키를 잡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금부터는 돛도 노도 필요 없어. 물결이 알아서 배를 움직여 줄 거예요. 저 동굴이 끝나는 곳에 호수가 있어. 거기가 바로 인어를 잡은 곳이요.
그러자 공영감은 잡화가 가득한 갑판에서 물건들을 헤집으며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렇군. 그동안 이런 곳에 꽁꽁 숨어 있었으니 당연히 찾을 수가 없었지. 자, 사냥 도구만 챙기는 대로 사냥을 나가봄세. 도둑 맞은 내 인어 찾으러 가봄세. 영감님, 말은 바로 합시다. 인어는 내 딸에게 주려고 내가 잡았소. 내가 잡은 인어라. 예전에도 그런 말을 운운하던 자가 있었지. 내 하나만 묻지. 박씨 자네는 인어 새끼 기름을 내기는 낼 작정이었나? 아니면 값싼 동정심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살릴 수 있었던 딸년을 잃고 평생 후회하며 초라하게 살 생각이었나? 초라할지언정 추한 욕망을 좇으며 살진 않을 거요. 욕망도 일종의 생각이지. 살아남기 위한 도구일 뿐이야. 욕망이 지나치면 품은 자를 삼켜버립디다. 어느 순간 주인이 종이 되고 종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됩디다. 그런 얘기는 어디서 주워들었나? 어라, 여기 있었군. 광목에 둘둘 말린 긴 물건을 찾아낸 공룡감이 가판 위에 서서 말했다. 추한 게 약한 것보단 나아. 나는 너무 약해 빠졌어.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능력은 없고 결정도 못하겠고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살지도 못하고 미래는 더더욱 암울하지. 자네한테 내일이 있기나 했나? 그냥 오늘만 반복되지 않던가? 늘 허접하고 초라한 하루가 반복되진 않더냔 말일세. 그만합시다. 내 질문에 대답해. 그 인어 새끼를 찾으면 기름을 내기는 낼 거냐고! 약을 먹을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약도 필요 없지 않소. 영실이가 하자는 대로 할 거요. 그래서 인어 새끼를 어떻게 할 거냐고. 방금 말했잖소. 영실이 뜻대로 하겠다고. 그럼 뭐하러 이 빌어먹을 섬에 목숨 걸고 다시 왔나? 도망간 인어 잡으러 온 거 아닌가? 아니, 난 인어를 도로 잡으러 온 게 아니라 내 딸 영실이를 되찾으러 왔어. 지난 며칠간 난 아이들의 간절한 진심을 보았어. 영실이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실이가 그토록 살리고자 하는 생명을 살려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그럼 나는 인어 절반은 내 몫인데 이젠 절반이 아니라 전부 영감님 몫이오. 영감님 혼자 다 가지쇼. 뭐? 나 혼자 다 가지라고. 그렇소. 다만 난 영실이가 원하는 대로 찔레를 놓아줄 거요. 그 다음은 영감님이 알아서 하시오. 다시 잡고 싶으면 영감님이 잡고.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망친 걸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니까. 박씨, 잠깐만. 내 말 마저 듣게. 덕무가 돌아보니 공영감이 광목 속에 있던 물건을 꺼내들어 자신을 겨누고 있었다. 그것은 작살을 총처럼 발사해 고래나 상어 등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작살총이었다. 일본 사람들이랑 강치 잡으러 다닐 때 말이야. 강치떼가 지천으로 깔린 섬을 알려줬더니 답례로 나한테 이걸 주더군. 이건 나 같은 외파리도 손가락 하나만 걸면 써먹을 수 있으니 편리해서 좋아. 상어를 또 만나면 이걸 쓰려고 했는데. 영가님 진정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난번처럼 흑암도 앞바다에서 또 상어를 만나게 되었네 그려. 이번에 만난 상어가 더 악랄한 것 같아. 알지? 내가 상어라면 질색팔색하는 거. 상어는 말이야 말이 통하질 않는다네.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그냥 물려고만 하거든. 한번 물면 지꺼 내꺼 가리지 않고 다 망가뜨려 버리지. 자네랑 자네 딸년처럼 말이야. 영감님 후회할 짓 하지 마소. 후회라는 건 뭘 잘못했을 때 하게 되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일을 그냥 덮을 때 두고 하게 되더군. 이를테면 말이야. 젊고 사지 멀쩡한 자네도 어렵사리 잡은 인어 새끼를 바다 한가운데 풀어져 버리면 이 늙은이가 어찌 그것들을 다시 잡을 수 있겠나. 그러니 이렇게 해야 공평하지 않은가. 영감님은 왜 이토록 인어를 원하는 거요? 덕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공영감이 방아쇠를 당겼다. 상어를 잡는 작살은 강력했다. 날아온 작살에 맞은 덕무는 가판 위에 꽂히듯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 생각이 원하는 거지. 배가 스르르 저절로 움직이며 동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신라 역사상 최악의 해일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고 며칠 후 수십 명의 젊은 무리가 쑥대밭으로 변한 마을을 찾았다. 4명의 화랑과 그들이 거느린 낭도들이었다. 말 위의 화랑들은 수려하면서도 영민했다. 그러나 지친 말들의 꼴로 보아 먼 길을 쉬지 않고 달려온 듯했다. 역사상 유례없는 큰 물난리로 마을이 통째로 없어진 사건이었지만 그들은 물난리와 관련된 일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여기까지 찾아온 참이었다. 하루아침에 마을이 없어져 버렸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실로 허망하고 황당무계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100여 명이 넘는 마을 사람들이 쓸려 내려가 버렸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한 명 있었다. 화랑들은 그와 마주했다. 생존자는 10살을 간 넘은 소년이었다. 4화랑 중 한 명이 생존자에게 물었다. 네 이름은 무엇이냐? 공랑이라고 하옵니다. 가족이 모두 변고를 당했다 들었다. 가족이 몇이나 있었느냐? 어머니와 동생 셋입니다. 바닷물이 들이닥쳤을 때 너는 가족과 떨어져 있었느냐? 어머니와 동생들은 집에 있었고 소인은 마을 사람들과 우물가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산으로 피하지 않았느냐? 언제의 말씀입니까요? 바닷물이 밀려왔을 때 말이다. 왜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피하지 않았는지 묻는 것이다. 날이 바닷물이 밀려온 게 아니고 말입니다. 머리 위에서 파도 소리가 나서 올려다 봤더니 하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어디를 가고 자시고 할 여유도 없이 벼랑간에 말입니다. 상황이 긴박해서 도망갈 여유가 없었단 말이로구나. 너와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며칠 만에 어렵사리 잡은 짐승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태풍 때문에 달포 넘게 굶다가 보기 드문 것을 잡은지라 삶아 먹으려고 모두들 가마솥 앞에서 침 흘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랑들의 눈이 번쩍였다. 온화함을 유지하던 그들의 표정이 경직되었다. 줄곧 말없이 지켜보고만 있던 화랑 중 한 명이 말했다. 보기 드문 것이라. 가마솥에 무엇을 끓이고 있었느냐? 소년이 답하지 않고 우물쭈물하자 화랑이 다그쳤다. 어서 말해라. 다른 대로 말하면 너에게 왕께서 하사하는 상을 내릴 것이다. 왕께서요? 송구하지만 나리께서는 위신대 왕의 상을 주신답니까? 나는 영랑이라고 한다. 우리는 효소왕을 직속으로 모시는 사선이다. 왕의 직속 사선인 나리들께서 무엇을 찾아 이 누추한 산골까지 오셨습니까요? 무엄하다. 감히 어느 앞이라고 함부로 입을 나불거리느냐. 질문에만 답하지 못할까? 자넨 가만히 있게. 내가 얘기할 테니 모르면 물을 수도 있는 법. 우리가 무엇을 찾는지 알려주면 너도 가마솥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려주겠느냐. 내 날이 약을 찾고 있다. 무슨 약 말씀입니까요? 중병을 치료할 수 있는 영약이다. 누가 편찮으시기라도 합니까요? 왕후께서 위중하시다. 소년이 무언가 셈을 하듯 손가락을 접으며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작년 가을에 이곳 바닷물이 온통 핏빛으로 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요? 서기 699년 7월, 동해의 물이 핏빛으로 물들었다가 닷새 만에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리고 2달이 지난 9월에는 동해의 물이 서로 맞부딪혀 그 소리가 경주까지 들렸었다. 흉흉한 바다처럼 나라 전체가 어수선해졌고 백성들은 알아서 살아남아야 했다. 물이 막 서로 부딪혀서 그 소리가 왕이 계신 곳까지 들리지 않았습니까요? 그랬지. 우리도 알고 있다. 그때 좀 오시지 그랬습니까요? 그랬으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조리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작년은 그렇다 치고 올해도 겨울 추위가 4월까지 가시질 않아 아무것도 못 심고 여름부터는 큰 태풍 때문에 마을 사람들 때로 굶어 죽을 뻔했는데 그때 좀 오시지 그랬습니까요? 화랑들은 소년의 오만 무례함을 두고 보느라 얼굴빛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불평은 이것으로 족하니 그만해라.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에 원통함이 있으려니 생각하고 너의 마음을 헤아리겠으나 더 이상 너의 불손함은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 너도 대답해라. 가마솥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그것은 갓 잡은 소년의 귓가에
그날 우물가에서 들렸던 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했다. 어미 인어의 사지와 목을 절단하는 데는 단 5번의 칼질이면 좋겠다. 한 번의 칼질에 하나씩 잘려나갔다. 내장까지 넣고 끓여야 했기에 버릴 게 없었다. 토막난 어미 인어를 끓는 물에 넣고 삶았다. 물이 끓는 내내 그것이 약이 될지 기름이 뜰지 먹어도 될지 마을 사람 그 누구도 확신이 없었다. 그냥 남들이 그렇다니까 모두들 따랐고 남들이 원하니까 모두들 원했다. 새끼 인어가 버드나무에 묶인 채 어미의 목이 잘려나가는 것을 지척에서 보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나서서 이래도 되는지 묻지 않았다.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고.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보자고 얘기하는 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 순간 불로장생의 욕망이 다른 모든 감각을 마취시켰다. 욕망에 예의나 도덕이 있을 리 없었다. 추했다. 공랑은 마을 사람이 추하게 느껴졌다. 먹은 것 없는 빈 배에서 헛토악질이 올라왔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도 자신을 보며 추하다고 느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추하다고 느끼던 그 순간 사람들은 상대가 품은 추한 욕망이 바로 나의 욕망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갓 잡은 어미 곰이었습니다. 곰이라. 곰이 확실한가? 네, 이대로 굶어 죽느니 뭐라도 해보자 싶어 마을 여기저기에 덫을 놓았는데 동트고 나가보니 커다란 어미곰이 걸려있지 뭡니까? 아마도 태풍 때문에 잃어버린 새끼를 찾아 마을까지 내려왔겠지요. 마을 사람들 모두 굶주린지라 함께 삶아 먹으려고 아침부터 가마솥을 걸고 끓였는데 그만 큰 파도가 몰려와서 먹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네가 정녕 사실을 말하고 있느냐? 네, 제가 어느 분 앞이라고 거짓을 말하겠습니까요? 못 믿겠거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없다. 네가 유일한 생존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참 그렇습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자꾸나. 네 말대로 바다가 머리 위로 쏟아졌는데 너는 어찌 살아남았느냐? 소녀는 웃는 듯 우는 듯 답이 없었다. 찔레의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았다. 모든 몸놀림이 멈춰버렸다. 물 위로 고개를 내민 짱아가 걱정스레 지켜보았다. 배가 호수로 진입함과 동시에 영실은 찔레를 아는 채 정신없이 물로 뛰어들었다. 찔레의 몸이 물에 흠뻑 젖어들었다. 호수가 집에 돌아온 찔레를 품어주었다. 그러나 영실은 느낄 수 있었다. 찔레의 몸이 이미 식었다는 걸, 팔다리가 굳어지고 있다는 걸. 곁에서 걱정스레 지켜보던 짱아가 울음을 터뜨렸다. 누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듯이. 그때 영실은 손바닥으로 찔레의 가슴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 식어버린 생명에 온기를 주기 위해,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찔레의 가슴을 문질렀다. 찔레야, 눈을 떠봐. 집에 왔어. 이제 넌 안전해. 찔레야, 제발. 제발 눈을 떠봐. 여긴 너희 집이야.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않아. 눈을 떠봐, 찔레야. 먼 길 떠나는 친구를 붙잡듯 잠든 아가에게 소곤대듯 돌아가신 엄마를 부르듯 영실은 찔레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였다. 잠시 후 찔레의 심장 아래 배꼽 부분에서 붉은 점 하나가 명멸하기 시작했다. 희미한 점은 곧 선명해졌다. 피부나 뼈가 아닌 몸속으로부터 나오는 붉은 불빛이었다. 찔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손가락에 힘을 주어 영실의 팔을 쥐었다. 영실의 속삭임에 찔레가 응답했다. 죽어 소생할 수 없을 것 같던 찔레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때 무언가 충돌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막 동굴을 빠져나온 공영감의 배가 출구 언저리에 멈춰 서 있던 덕무의 배를 들이받는 소리였다. 아, 되다. 늙은이가 다니기에는 바닷길이 너무 멀고 험하구만. 공영감을 보고 겁에 질린 짱아가 물속으로 사라지더니 먼 발치에서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었다. 우리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배 가판에 쓰러져 있다. 피를 많이 흘렸지. 네 아비가 걱정되면 네 품에 그걸 내게 주고 얼른 가봐라. 가까이 오지 마요. 아버지가 왜요? 왜 피를 흘려요? 너 때문이지. 어른 말을 고분고분 들었으면 이 사달이 안 났을 텐데 말이야.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얼른 네 아비한테 가봐야지.
설마 널 키워준 아비보다 인어 새끼가 더 중하냐?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오면 영영 찔레를 못 보게 될 거요. 왜? 너도 인어가 탐나냐? 우리 나눠 가질까? 반반씩 찢어갖자. 공영감이 지척으로 다가왔다. 팔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다. 영실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웃는 공영감을 피해 등을 돌렸다. 그러고는 끌어안고 있던 찔레를 호수 깊은 곳을 향해 있는 힘껏 밀었다. 찔레야, 넌 꼭 살아라. 꼭 되살아나라. 깊은 물 쪽으로 둥실 떠가던 찔레의 몸이 가라앉았다. 먼 발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짱아가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 안 돼! 가지마! 돌아와! 가지 말라고! 찔레를 건지려 손을 뻗고 허둥지둥 쫓아가던 공룡감도 갑자기 깊어진 물속으로 사라졌다. 영실은 아버지를 찾기 위해 공룡감의 배로 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갑자기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답답한 가슴을 뚫으려 억지로 기침을 하는데 기도의 점막에서 터져야 할 숨이 헉 소리를 내며 바람 빠지듯 새어나갔다. 막힌 숨으로 인한 고통은 가혹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가 밝아지기를 반복했다. 죽은 사람처럼 팔다리마저 뻣뻣하게 굳기 시작했다. 가야 하는데, 아버지 보러 가야 하는데. 쓰러지지 않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비틀비틀 걷는 영실의 등 뒤로 물거품이 올라오더니 공영감이 수면 위로 솟아올랐다. 이 망할 년, 독한 년, 어찌 이리 독할 수가 있냐? 악에 바친 공영감이 영실의 머리채를 낚아채더니 호수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가 패대기 쳤다. 부러진 갈대처럼 힘없이 땅바닥에 쓰러진 영실의 위로 공영감의 비명 같은 고함이 쏟아졌다. 목숨을 살려준다는데, 천년을 덤으로 준다는데 그걸 마다해! 내 살다 너같이 고집세고 이상한 년은 처음 본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서 네가 얻는 건 뭐냐? 공영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에게는 영생불사라는 흔들리지 않는 목적이 있었기에 인어를 쫓아 여기까지 달려왔다. 그런데 이 아이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하찮은 인어를 살리고자 한단 말인가? 쟤를 잡아먹으면 천년을 더 살 수 있었어. 넌 방금 네 손으로 천년을 날려버린 거야. 무려 천년을. 어서 말해봐. 이렇게까지 해서 너는 뭘 얻는데? 삶이요. 마지막 말을 마친 영실이 두 눈을 감자 천국이 펼쳐졌다. 구름처럼 포근한 주변은 잠잠하고 고요했다. 아무도 보이지 않고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았다. 영실은 홀로 빛나는 그곳에 오롯이 있었다. 엄마가 다가와 포근히 웃으며 자신을 따스하게 안아주었다. 공영감의 광기는 극에 달했다. 영실이 두 눈을 감자 공영감은 하늘을 향해 주먹질을 하며 저주를 퍼부었다. 이 손으로 잡았었는데, 새로운 천년을 손에 쥐었었는데 줬다 뺏는 법이 어디 있어? 인어 한 마리 잡으려고 천년을 넘게 헤매고 다닌 나한테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남은 시간이 1년도 안 되는데 그것만 살고 죽으라는 거냐? 나 더 살게 해달라고, 더 살고 싶다고! 더 살아 무엇하게? 덕무가 비틀거리며 서 있었다. 덕무의 손에 작살총이 들려 있었다. 그걸로 날 쏠 건가? 대답해. 아직도 모르겠나? 난 천년 전에 이미 인어 기름을 마셨어. 넌 날 못 죽여. 난 안 죽어. 마지막으로 묻겠다. 더 살아서 무엇 할 거냐? 더 살면서 오랫동안 목숨을 이어가는 거지. 넌 이미 죽었다. 오래전에 죽고 욕심만 남았을 뿐이야. 작살이 날아가 공룡감의 배에 명중했다. 공룡감의 몸이 기우뚱하더니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